네, 2교시입니다. 1교시에는 나는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수업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배우를 한다는 것에 대한 설레임, 배우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 생각만 한다고, 고민만 한다고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미래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래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현재의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나의 현재의 모습이 나의 미래를 사실 정해줘요. 앞의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여러분 중에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 많죠? 아주 재밌고 사랑스러운 소설이잖아요. 그 연금술사에 보면 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순간에 온 우주가 너를 도와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런 말 나오죠. 인생을 살맛나게 해주는 건 꿈이 실현될 거라고 믿는 거다. 저는 사실 몇 번을 읽어도 저 구절들이 참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꿈을 이루려면 아주 강렬하게 무언가를 먼저 원해야 하고요. 그 원하는 것을 가만히 방에서 이불 쓰고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길을 떠나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야 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방에만 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정말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꿈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상에서나마 우리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아요. 자,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여정으로 스타니슬랍스키를 만나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스타니슬랍스키가 과연 누구고 이름이 어렵네요. 그 유명한 연기 방법론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냥 한번 쭉 얘기를 해보고요. 이후 3교시에 그 스타니슬랍스키 연기 방법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해 볼까 해요. 매직 이프라든지 주어진 상황, 에뛰드, 상상력,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거나 활용해 본 적이 있는 연기법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봤죠? 연기학원 다닐 때 또는 연기에 관한 책을 읽을 때 그리고 학교에서도 꼭 등장하는 그 이름 스타니슬랍스키. 스타니슬랍스키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자, 제가 여기 이 제목에서 썼듯이 모든 것은 그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그만큼 연기에서, 연기 방법론에서, 연기사에서 스타니슬랍스키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정말 그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자, 스타니슬랍스키는 1863년에 태어나서 1938년에 죽었습니다. 스타니슬랍스키는 처음으로 배우 훈련에 중심을 두고 이를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이전까지는 배우에게 연기 훈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귀족이면 이렇게 연기한다라는 상투적인 거, 장군이면 이렇게, 공주면 이렇게, 이런 식의 틀에 박힌 연기를 반복했던 거죠. 그런데 스타니슬랍스키가 그런 도식적이고 상투적인 연기를 버리고 자연스럽고 창조적인 연기, 진정한 역할 창조, 햄릿이면 햄릿, 맥베스면 맥베스, 오델로면 오델로, 꼬스자면 꼬스자 등을 그 인물에 맞게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체계화시킨 거. 그래서 그가 체계화시킨 것을 일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연기 훈련과 역할 창조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죠. 기록이 없는 사실은 역사가 될 수 없어요. 악보가 없는 음악은 사라져버리죠. 스타니슬랍스키가 위대한 것은 무대 위에서의 역할의 삶이 배우의 진실한 연기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의 혁신적인 생각도 위대하지만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죽을 때까지 노력해서 그걸 남겼다는 게
더 위대한 거예요. 스타니슬랍스키 연기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고 그만큼이나 많은 오해가 있어요. 유입되는 과정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라는 거는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많은 이해와 오해가 반복됐어요. 그 이유는 그 스타니슬랍스키가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연기 방법론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일본이나 미국을 돌아서 들어왔고 책도 그렇게 이중으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러시아는 예전에 황제가 다스렸을 때는 제정 러시아였죠. 그러다가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때의 명칭은 소련이에요. 소비에트 연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소련은 지금의 북한만큼이나 폐쇄된 사회였어요. 그래서 스타니슬랍스키에 대한 전달, 연구 이런 게 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모든 게 그냥 단절됐으니까요. 폐쇄된 사회고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예술은 전멸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 방법론도 묻혀 있었던 거죠. 새롭게 연구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문호를 개방하면서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 방법론도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가 아니죠. 제대로 번역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러시아로 유학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하면서 러시아 말로 되어 있던 스타니슬랍스키 연기 방법론이 번역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타니슬랍스키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거죠. 스타니슬랍스키 연기 방법론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활용한 사람이 많아요. 오용한 사람도 많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정서기억을 만들어낸 리 스트라스버그죠. 사실 정서기억은 스타니슬랍스키가 먼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가 억압되어 있거나 묻혀 있던 자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연습 방법으로 쓰던 거예요, 정서기억이. 그런데 리 스트라스버그가 그것을 자기식대로 재해석해서 역할을 창조할 때 극중 인물의 경험을 배우 개인의 경험으로 대체해도 된다고 해서 무리가 있었던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리 스트라스버그의 정서기억이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물이 메소드 연기예요. 이 메소드 연기가 우리나라에서 메소드 연기는 정말 최고의 연기법이야 라고 잘못 알고 있는 기간이 꽤 길었어요. 메소드 연기는 잘못하면 배우를 죽음에 이르게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 레저라는 배우예요. 여러분 아시죠? 히스 레저. 정말 좋은 배우였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 메소드 연기가 역할을 자기화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히스 레저가 배트맨의 조커를 했었어요. 조아킨 피닉스 전에요. 그 배트맨의 조커를 정말 무섭게 연기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찍을 때 이 히스 레저는 사생활에서도 완전히 조커에 몰입이 돼갖고 조커처럼 생활했었대요. 그런데 영화의 촬영이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조커라는 인물은 너무 불행하고 우울한 사람이잖아요. 악이 지배라니까요. 악이라는 것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너무 어두운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 레저는 너무나 계속 괴로워했다고 해요. 조커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십 가지 약물을 매일 섞어 먹어야 잠이 들고는 했대요. 그래서 결국 그 약물 부작용으로 죽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죽은 뒤에 그의 가족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다 했었죠. 정말 안타깝고 무서운 얘기예요. 배우는 역할이 끝나면 그 역할에서 금방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메소드 연기를 하다 보면 자기화를 시켜버리니까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메소드 연기가 정말 좋은 배우 한 명 잡은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자,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스타니슬랍스키 연기 방법론 중에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이거 아니에요. 연기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 스타니슬랍스키인데
그 스타니슬랍스키라는 사람은 누구고 그가 체계화시킨 연기 방법론은 뭐가 있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거를 알자는 거예요. 그 스타니슬랍스키의 방법론에 대한 이해, 오해, 오용 이런 복잡한 문제는 교수들이 학회에서 연구하거나 토론할 일이고요. 여러분들은 연기를 배우는 입장에서 배우 훈련이나 역할 창조에 활용하면 좋은 게 뭘까? 이렇게 뭔지 알아뒀다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단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 방법론을 그래도 좀 뭔지 알고나 활용하자는 거죠. 자, 스타니슬랍스키의 그 연기법은 지금도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배우의 연기 연습 과정에서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연기에서 해야 하는 작업이 왜 두 가지가 있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는 나에 대한 작업이고 하나는 역할에 대한 작업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나에 대한 작업, 역할에 대한 작업, 그게 바로 스타니슬랍스키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타니슬랍스키가 말한 연기법은 배우가 좀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구에게나 공감을 얻을 수 있게 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가 연기에 필요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배우의 심리나 잠재의식, 무의식 등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1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야 하는가? 왜 이제 와서 스타니슬랍스키를 다시 공부해야 하는가? 너무 구태의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요. 그런데요. 현재에 나와 있는 역할 창조에 대한 모든 방법론, 연기에 대한 모든 방법론은 전부 스타니슬랍스키로부터 파생되었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건 근거를 말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 자, 릴렉스 하세요. 뭐 이완하세요. 주의 집중하세요. 상상하세요. 뭐 매직이프 하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럼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거는 교육으로서의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연기 방법론을 남긴 스타니슬랍스키라는 사람이 연기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어느 정도 알아두는 건 크게 도움이 되죠.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개념 정립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스타니슬랍스키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거미줄처럼 그냥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수업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여러분은 스타니슬랍스키의 연기 방법론은 무엇이 있고 우리가 현재 와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라는 거를 이번 주에 공부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저는 그 어떤 인물이 이렇게 딱 나오면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걸 좋아해요. 자, 스타니슬랍스키는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럼 아서밀러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죠. 안톤 체홉도 역시 러시아 사람이에요. 셰익스피어는요? 영국 사람이죠. 몰리에르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럼 헬릭 입센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순간 덴마크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헬릭 입센은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자, 헬릭 입센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건 조금 딴 얘기긴 한데 노르웨이는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아직 기차도 없고 그러니까 기차가 없으니까 철도도 없었겠죠.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철도나 고속도로가 경제 발전의 기본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노르웨이가 잘 사는 나라지만 헬릭 입센이 활동했을 때는 철도도 없는 그런 후진국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후진국에서 인형의 집이라는 그런 파격적인 작품을 그 노인네가 쓸 수 있었는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헬릭 입센은 스타니슬랍스키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잠깐 얘기가 나와서 해봤어요. 자, 스타니슬랍스키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스타니슬랍스키의 아버지는 그 직물 공장을 하는 신흥 부자, 소위 부르주아였어요. 예전에는 예술가의 지위가 지금처럼 독립적이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혼자 돈을 벌 수 있었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나 귀족에게 종속이 되어 있었죠. 후원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희곡 이 있죠? 이? 그걸 영화로 만든 게 왕의 남자인데요. 그 왕의 남자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들이 다 왕에게 이렇게 귀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예술가가 왕이나 귀족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이유는 보는 사람들이 왕이나 귀족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농노나 하인들은 예술을 향유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시민계급이 생기고 상공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신흥부자였던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하게 됐고 돈을 내고 음악, 미술, 연극 등을 즐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인들도 돈이 있으면 예술을 즐기게 되었던 거고요. 예술인도 자신의 작품에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스타니슬랍스키를 또 공부하는데 이렇게 역사나 사회도 알아야 하나요?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예술도 당연히 역사와 사회상에 큰 영향을 받아요. 사실 예술은 그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가 드디어 현대적인 연기 방법론을 세우게 된 데에도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 배경을 알면 그 뒤에 많은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제 얘기를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튼 스타니슬랍스키가 살았던 시대는 러시아 후기 귀족 사회였는데 이들이 몰락을 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돈을 번 신흥 자본가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체홉의 벚꽃동산 떠올리면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벚꽃동산의 주인이었던 귀족 라네프스카야가 망하고 그 벚꽃동산을 롯바인이 사잖아요. 그 신흥 부자가 되는 거죠. 직물 공장을 경영하는 신흥 부자였던 스타니슬랍스키네 집에는 그 집에 상주하는 극단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술을 좋아했으니까 그 아버지가 극단을 상주시켰겠죠. 아무튼 그래서 스타니슬랍스키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연극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러시아의 연극은 스타 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880년대 정도까지 러시아는 황실에서 그 연극 제작을 독점했었는데요.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미 유럽은 신흥 부자들이 부상했고 반대로 황실과 귀족은 점점 몰락해 갔어요. 그래서 황실의 연극 독점권이 폐지가 되고 돈이 많은 신흥 자본가가 주도하는 상업적 극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상업극단은 당연히 돈과 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명 스타를 연극에 내세워서 돈을 많이 벌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당시에 그 스타 배우들은 대사도 안 외우고요. 무대 윙 있잖아요. 양옆에 윙. 이렇게 가서 프롬프터가 이렇게 대사를 쳐주면 그걸 듣고 다시 관객을 보고 대사를 했다고 해요. 그 연극 분장실이라는 연극에도 프롬프터가 나오잖아요. 무대 옆에서 니나한테 대사 이렇게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스타 배우는 이렇게 프롬프터한테 얘기를 듣고 앞을 쳐다보고 대사를 하니까 상대 배우를 보고 연기도 안 했고요. 관객을 보고서만 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들과의 앙상블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스타 배우들은 리허설도 제대로 안 했대요. 그리고 작품이 바뀌어도 무대하고 소도구들은 계속 재사용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했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의상도 역할과는 상관없이 자기 스타 배우,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공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도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역할을 그냥 똑같이 그 배우가 진부하게 낭독하듯이 한 거죠. 제가 1993년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있는 극장하고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유명한 말리 극장에서 갈매기 같은 여러 연극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1993년에는 여러분 아직 안 태어났죠? 그리고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더라도 그 구소련이 붕괴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러시아의 공산주의의 잔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발레나 음악 이외에는 연극이나 영화는 정말 너무나 옛날식이었어요. 그렇게 유명하다는 말리 극장에서요. 배우가 딱 등장을 하면 장면과 상관없이 무조건 관객이 박수를 막 쳐요. 그리고 그 박수가 끝나면
배우가 모든 대사를 다 객석을 향해서 하고 너무너무 과장된 감정으로 연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웃기기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스타니슬랍스키 시대에는 그게 더했겠죠. 그래서 연기도 진실되고 앞뒤가 맞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이 스타니슬랍스키는 이 상업주의 극단에서 스타 시스템에 의해서 공연되어지는 그런 연극을 보고 느낀 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는 우선 연극에서의 관습적이고 상투적인 모든 표현, 도식적이고 틀에 박힌 연기를 버리고 창조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스타니슬랍스키의 시스템인 거예요. 물론 이 시스템은 스타니슬랍스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물론 아니고요. 그가 어릴 때부터 경험한 연극과 연기에 대한 오랜 관찰, 그리고 배우들하고의 끝없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스타니슬랍스키는 나의 예술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대 위에서의 삶은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인간 정신의 진실된 삶을 창조하고 고양시키지 않으면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나쁜 인습으로 낙인이 찍혀야 한다. 왠지 가슴 뭉클한 말이지 않나요? 요즘에 이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스타니슬랍스키는 이런 새로운 연극과 새로운 연기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스타니슬랍스키에게 큰 자극을 준 극단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독일의 작스 마이닝겐 극단이에요. 이 작스 마이닝겐 극단은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서양 연극사를 배울 때 꼭 나오는 극단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 마이닝겐 극단에서 연출의 독립적 역할을 중요시했고요. 무대나 의상도 고증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만들었고 레파토리 시스템도 운영하고 매우 근대적인 극단이었거든요. 아무튼 이 스타니슬랍스키가 이 마이닝겐 극단이 모스크바에 순회 공연을 왔을 때 그들의 공연을 보고 굉장히 큰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새로운 신념을 실현시키려면 새로운 극장의 설립, 그 시대에 새로운 극장의 설립,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극장이라는 말과 극단이라는 말이 함께 갔어요. 그러니까 극장과 극단은 같은 말이에요. 아까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새로운 신념을 실현시킬 새로운 극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뜻을 같이 했던 네미로비치 단첸코와 함께 드디어 1897년 모스크바 예술극장을 설립하게 된 거예요. 자, 요게 옛날 그 모스크바 예술극장이고요. 이게 모스크바 예술극장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우표인가 봐요. 요게 스타니슬랍스키고 이 사람이 단첸코예요. 자, 요 사진을 한 번 더 보면은 이 스타니슬랍스키고 단첸코고요. 여기 이 사진이 이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의 사진인데요.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가운데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안톤 체홉이에요. 이 사람이 스타니슬랍스키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단첸코예요. 나머지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스타니슬랍스키 연기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이건데요. 과제는 블랙보드에 따로 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3교시에 다시 만나요.